네, 안녕하십니까. 안전연구 방법론 강의를 맡고 있는 최재광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하나 이상씩 사회현상과 관련된 자료들을 계속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학습 자료실에 보시면 일반 자료나 동영상 자료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건데요. 최근에 플랫폼 종사자 관련해 가지고 그에 관련된 입법 사항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난달에 있었던 KT 통신 장애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서 야, 이 정상사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론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현실 세계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또 느낄 수 있었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얼마 전에 있었던 그와 유사한 사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이 정상사고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속성, 상호작용적 복잡성 그리고 긴밀한 연계성,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그게 정상적이다라고 하는 정상사고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해당 내용을 보시면 KT 관련된 통신 장애 사건 플러스 그 셧다운 됐던 그런 사건들도 제가 같이 올려놨습니다. 이거 같이 보고 얘기 이어갈까요? 최근 KT의 통신장애로 국가적 마비 사태가 발생하더니 오늘은 지하철과 여객기까지 지연되면서 시민들 발이 묶이는 등 불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통신과 교통 등은 국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인데도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국민 대부분의 일상을 한순간에 멈춰버리게 한 KT통신 먹통 사태. 장애는 80여 분 남짓 이어졌지만 소상공인부터 은행, 공공기관 할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피해를 미쳤습니다. 원인은 KT 내부의 작은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정신없어요. 지금 갑자기 처음 이렇게 한가할 때 하면 괜찮은데 가장 몰릴 시간에 지금 이게 인터넷이 목통되니까 지금 당황스럽네요, 지금. 지난 9일에는 경기도 여주에서 5만 3천 세대의 전기가 한꺼번에 끊기는 정전 사태가 발생해 도시를 1시간 넘게 사실상 마비시켰습니다. 보름 간격을 두고 영화에나 나올 법한 대규모 통신과 전기 장애 사태가 잇따른 겁니다. 배달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인터넷 다 죽었고 뭐 전기 자체가 안 들어오니까 배달을 받을 수가 없죠. 배달도 들어올 수도 없고 우리가 또 배달을 부를 수도 없고. 사흘 만에 이번엔 교통에까지 문제가 터졌습니다. 진에어의 탑승 수속 시스템 이상으로 전국 12개 공항에서 여객기 100여 편의 운항이 줄줄이 지연된 겁니다. 장시간 발이 묶인 탑승객들로 공항은 인산인해를 이뤘고 곳곳에서 항의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미리 문자라도 차라리 줬으면 좀 더 여유 있게 나오던지 아니면 공항에서 이렇게 기다릴 일은 없을 텐데, 와서 저희는 바로 들어가려고 이제 했는데 어쨌든 바로 못 들어갔고 이래서 지금 되게 좀 불편한 상황인 것 같아요. 같은 날 서울 도심에서도 출근 시간대 지하철 2호선이 1시간 넘게 신호기 이상으로 지연 운행되면서 시민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다 지연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대리인증 가니까 갑자기 타더라고요. 수십 명이. 평소에도 좀 인원이 많은 역이긴 한데 중간중간에 한 1, 2분씩은 더 섰던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이딴 기반시설 사고를 사회적 재난으로 봐야 한다며 정부가 기반시설들에 대한 관리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것도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아마도 2차 피해가 훨씬 큰 위험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대부분 기반시설 사고거든요. 기능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게끔 관리하는 부분들이 중요한데, 뭐 개인이나 기업 차원에서 하기보다는 이런 기반시설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관,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앞을 내다보고. 특히 기반시설 사고는 불편함을 넘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점검과 투자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아, 진짜 이런 사건들을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하죠. 그런 부분들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결국에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만큼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중요한데, 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흐름을 보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배후 요인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추적 관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안전연구 방법론이라고 하는 거죠. 양화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어떤 객관화된 사실 자체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 방법론을 쓴다면 양적 연구 방법에 입각한 방법론을 써야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특성화된 어떤 것들을 좀 끌어내자라고 했을 때는 질적 연구 방법론이 또 맞아가는 거겠죠. 또 각각의 방법론에서 실제 더 내밀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들은 또 다양한 그런 내용들도 함의하고 있겠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안전연구 방법론이 추구하는 우리가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가,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라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논문에 대해서 제가 강의 시간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논문은 어떤 결과물이죠. 논문을 써서 결과물이 만들어졌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물을 만들어 가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그 문제의식, 이런 것들을 쭉 끝까지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고 결과물을 만들어내고자 노력하는 것, 이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궁금한 게 생겨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혹시 무엇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그 모니터링의 기반이 되는 것이 뭡니까? 학습입니다. 이론적인 학습도 중요하고요. 너무 이론적인 학습만 하면 어떻게 돼요? 현실을 모르는 이론의 학습 자체는요, 편향되기 쉽습니다. 이론은 좀 이상화되는 경향이 있죠. 이론을 그대로 현장에 가져왔을 때 그대로 이게 1대1로 등치돼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는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위험에 대해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아보고 확인하고 하는 연습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저 혼자 독백을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바쁘시고요. 또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매주 올려드리는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한 번이라도 바쁘시겠지만 일상에서 안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주 라이브 강의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